안녕하세요. 투비닥터 창업교육 웨비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투비닥터 팀원이자 동국대 본과 4학년인 댓글을 서아린입니다. 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투비닥터는 2020년도에 만들어진 40명의 의대생과 전공의로 구성된 단체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의과 대학생의 진로 설정을 위한 컨텐츠나 세미나를 만들고 기획하는 전국 단위 규모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 시국 속에서 의대생, 전공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던 도중 이렇게 창업과 관련된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의사가 AI 창업을 한 이유입니다. 오늘 강연은 AI 트릭스의 김광준 대표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AI 트릭스의 헬스케어 분야를 총괄하시며 의료와 인공지능 간의 융합을 위한 도메인 지식을 팀에 공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과 전문의로서 현재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 교수 및 연세의료원 중장기사업본부 해외사업단장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준수 부탁드립니다. 참가자분들은 가급적 화면을 켜주시고 마이크는 음소거 상태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가자 이름은 학교, 학년 이름으로 통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연 내용 도중 궁금하신 점 또는 대표님께 질문하실 사항은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 강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마이크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TX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의료인공지능 회사인데 마침 의대생분들이 저희 회사에 인턴분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계셔서 제 얘기를 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의대생분들께서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즉각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셔도 되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AITX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지는 벌써 8년이 됐고요. 저희가 창업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전문적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의료 쪽에서의 전문가와 인공지능 쪽의 전문가가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의료 인공지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있는 훌륭한 인공지능 교수님들과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학적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요즘에 저희가 창업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을 때 그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방식이 있고요.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술이 있는지 찾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예시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의료 쪽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방식이 있고요. 반대로 저 같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하거나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어떤 기술을 적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에 해당하는 내가 직접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는 게 주요한 창업의 이유였고요. 그걸 위해서 환자분들의 서비스를 어떤 게 필요한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하다가 의료인공지능 제품을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매출이라는 걸 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야 지속 가능한 형태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팔릴 수 있는 제품,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의료 환경이라는 것은 규제 산업이기도 하고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매우 보수적이기도 하고 사용을 하는 의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창업을 할 때 전문성, 적절한 제품, 그리고 팔릴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장 평가를 하고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희 회사의 어떤 양명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솔직히 창업한 지가 8년이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구개발 기간이 있습니다. 투자를 받고 저희가 보통 시드머니라고 하는 창업 초기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받아서 여러 가지 국가 연구과제들과 함께 펀딩을 대략적으로 한 70억 정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 쪽에 적용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전에 적정한 시제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요걸 한 다음에 2018년부터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식약처라는 곳에 인허가를 받는 프로세스를 했는데 이게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4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직원분들한테 급여를 드려야 되고 저희가 사무실 있으면 사무실료를 내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시간이 돈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버티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의료 쪽의 인공지능 기술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되고요. 첫 번째가 식약처 인허가라는 걸 통해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병원이 이걸 사용할 때 환자분들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험 수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스텝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 병원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위에 보는 2018, 2019, 2020, 2021까지는 식약처 인허가조차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제품을 팔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를 저희가 창업한 이후에 발생하는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매출이 없으니까 돈을 번다. 결국은 투자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시드머니를 투자를 받은 이후에 2019년에 두 번째 투자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2022년에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정해서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목표치까지 왔으니까 식약처 인허가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돈을 또 받는 그래서 이걸 시리즈 프리-B라고 표현을 하는 투자를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2022년 10월 달에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에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 단계로 2023년 2월 달에 신의료기술이라고 하는 게 등재가 돼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가라는 거를 환자분들께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신의료기술을 받을 때까지 보통 5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2016년에 저희가 창업을 해서 2022년까지 돈을 못 벌었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의 10년 넘게 회사 입장에서는 데스밸리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해주는, 미루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라고 하고요. 2023년 3월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로 등록이 되면서 신의료기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는 지금 병원에서 저희가 만든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략 45개 병원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대략적인 매출 규모는 올해의 매출 규모는 약 10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저희 회사의 어떤 조직도를 보시면 회사의 어떤 성격, 회사의 성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인력 구성을 보시면 머신러닝 R&D라고 해서 리서치나 개발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 100명 직원분들 중에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규제 산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임상시험을 해야만
병원에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연금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분이 전체의 18%,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의료 및 인공지능 전문 인력 비중이 70%에 육박을 하고요.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저희 인턴 선생님들처럼 많은 의료진 분들이 회사에 더 합류를 해서 회사의 어떤 성장 및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만들고 싶었었던 거는 AI 닥터에 의사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저는 나중에는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정 부분은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수용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사용자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시장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소비자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려는 사람이 거부를 하면 팔 수가 없죠. 그 대표적인 게 의료진에 저도 의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의사가 대부분이나 의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본인의 잡 시큐리티를 위협한다. 이랬을 때 이걸 과연 사용할 건가라는 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는 당연히 AI 닥터를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제품은 초기에는 의료진들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원했었던 거, 저는 이제 노인들을 주로 보는 노년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증 환자가 진짜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던 게 알고 계시겠지만 병원에서 교수가 있고 교수 밑에 전임의가 있고 전임 밑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준이 전임이나 교수에 비해서는 당연히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상태를 조기에 예측을 해서 미리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병원에 있다 그러면 저는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는 대략적으로 3일 정도 지나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예측이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학생 때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학문이죠. 헬스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저널을 본다든지 해서 습득한 지식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지식을 환자에게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환자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식과 경험이 만날 때 지혜가 생기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토대로 해서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데 중요한 건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환자를 진료한 경험은 없지만 지식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의 무한정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식을 공급할 수 있으면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지식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의 지혜를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타겟으로 의료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중증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환자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의료진 입장에서도 힘들고 병원 입장에서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업무 효율화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 경고 체계라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걸 예측하기 위한 간단한 수식들이 있는데 이 수식들은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굉장히 간단하게 몇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엑셀 파일에 넣고 그냥 스코어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 위험 요인 및 증상을 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더욱더 저희가 말씀드렸던 조기 정보 체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나와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인력은 부족해지고 들어보셨겠지만 필수 의료에 필요한 인력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방법이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이 사람의 역할을 일정 부분 보조해 줌으로써 인력의 수요를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혹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솔루션으로서 AITrix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서 VC, 바이탈 케어라고 하는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고요. 이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의 데이터 중에 19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서 이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석해서요. 환자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저희가 병원에 공급하는 AITrix 바이탈 케어의 대시보드인 거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19세 이상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중증 이벤트, 메이저 어드버스 이벤트 스코어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요. 환자가 4시간 이내에 폐혈증이 발생할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sepsis 스코어가 있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사망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모탈리티 스코어가 있습니다. 6, 4, 6이라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걸 왜 정했냐면 의료진들이 너무 뒤에 발생할 이벤트를 예측하게 되면 그 알람에 대해서 까먹어버리거나 한참 뒤에 생길 건데 뭐 어때? 라는 식으로 해서 무시할 가능성이 있고 또 너무 짧게 1시간 이내에 예측한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6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이에는 예측을 해주어야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알러트하게 환자도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참고로 12시간이든 18시간이든 24시간이든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은 전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희는 2022년 10월에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았고 2023년 3월에 평가위의 실효 기술로 선정이 돼서 현재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있는 EMR이라고 하는 Electrical Medical Record의 여러 기록들을 인공지능에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엑셀 파일에 이렇게 웹 데이터 같은 거 정리한 다음에 XPSS 같은 걸로 통계 분석 돌리게 되면 구조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도 정형화된 구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도 데이터의 프리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를 사람이 하는 거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이거를 조금 더 인공지능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직종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언젠가는 이것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야가 의대생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직종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고요. 이제 대시보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환자를 분류하고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스코어가 나오면 그 스코어에 따라서 환자의 알람 근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는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알람이 높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경고 점수라든지 환자의 중요한 바이탈 사인, 혈압, 맥박, 호흡수 같은 것들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서 선생님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 페이지 같은 것들은 병원에서 아마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보실 수 있을 건데 환자의 상태를 보는 데 있어서 의료진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드예요. 어제는 어땠지? 그저께는 어땠지를 되게 궁금해해서 다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숫자를 보기 원하는데 숫자보다 더 좋은 거는 그래프죠. 그래서 그런 시각화 자료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의대생분들께 말씀드릴 때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원하는 걸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고요. 사용자들이 그래프가 좋다고 하면 그 그래프를 어떻게든 사용자가 보기 쉽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왕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걸 공급해야 된다는 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병원의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최근에는 신속 대응팀이라고 해서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체크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인튜베이션 같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 운영되는 RRT라고 하는 Rapid Response Team이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병원의 여러 선생님들이 힘들다. 24시간 동안 전 병동에 전 병원에 있는 모든 중증 환자를 다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냐.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와 같은 제품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미래에 대한 얘기여서요. 사실은 이제 뒤에서 나올 얘기들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다음 부분 보여주시면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뭐 발표하고 나서도 2개가 늘어나서 지금 45개 기관에서 한 18,000개 병상에서 저희 제품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는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뭐 제가 있는 세브란스 병원뿐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병원하고도 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과 계속적으로 임상시험 및 다기관 연구를 진행할 겁니다.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병원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즉 의료진들이 신뢰하고 쓸 수 있으면서 환자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의 정확도, 즉 성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게 인공지능 쪽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이고 의료진들이 해야 되는 임상시험과 같은 근거 창출 연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거고 그런 데 있어서는 선생님들과 같은 훌륭한 의료진분들의 도움이나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솔루션은 앞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킬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질환군에 대한 확장이 있죠. 지금 현재 저희는 폐혈증을 예측한다든지 신정지를 예측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몇 개의 국한된 이벤트를 예측하고 있는데 환자 상태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질환도 굉장히 많죠. 신부전을 예측할 수도 있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걸 예측할 수도 있고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걸 예측할 수도 있고요. 멀게는 당뇨병 있는 사람한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군에 대한 확장이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 단계는 병원에서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이 있고 일반 병동 중환자실 이외에도 응급실도 있고 수술실도 있고 출산하는 그 산모분들을 위한 산부인과 병실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 내에서도 공간 확장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홈케어, 즉 재택의료 같은 게 있고 거기에는 얼마 전에 출시됐던 갤럭시 링 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환자 상태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역시 여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퍼스널 헬스 데이터들은 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면 환자분들께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분석해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용자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계속 필요해질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저희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머지가 돼서 온 디바이스 형태의 AI가 탑재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어내고 그게 실제 환자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바라고 있는 AI 의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능에 관련된 간략한 소개였고요.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회사에는 저희 의대생분들이 이제 본과생 두 분이 저희 서비스와 같이 고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저희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두 분이 지금 조인하고 저희랑 같이 하는 어떤 이제 또 기획, 그다음에 그동안 본인들이 느꼈던 생각을 또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I 트릭스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슬라이드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AI 트릭스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이화여대 의과대학 학생 김강윤과 고혜승입니다. 저희는 학교 의료인공지능센터 교수님들께서 운영해 주신
의료 인공지능 캠프에 2달간 참여하였고 실습 과정까지 수료한 후에 인턴 지원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즐겨보던 투비 닥터 컨텐츠에서 새내기 인턴의 따끈따끈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인턴 업무를 비롯하여 기획 중인 모델 2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현재까지 인턴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의대생이라 의학 지식도 부족하고 코딩 능력도 뛰어난 것이 아닐 텐데 인턴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첫 출근 전에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AI 트릭스는 앞서 설명드렸듯 크게 BC팀과 BD팀이 있고 그중 저희는 버추어 닥터 BD팀에 속해 있습니다. BD팀 내에 R&D 연구자분들 그리고 카이스트 연구자분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회의하면서 서비스 기획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으로서 의학 교육과 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많다는 점을 살려서 인공지능 모델을 이러한 의학 교육과 학습 분야, 더 나아가서 의료 전반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BD팀에서 준비 중인 앞서 길게 설명 들으셨던 AI 문진 서비스 제품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의료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은 LLM 모델을 활용해서 환자 사전 진찰 및 모의 진료 내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CPX 의료 인공지능 모델인 버추어 SP, 그리고 이것의 심화 버전인 버추얼 ASP로까지 나아가는 방향으로 기획 중입니다. 이 2가지 모델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학 교육과 학습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BDSP는 현재 CPX의 학습과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CPX의 표준화 환자 시나리오는 실제 환자와 비교했을 때 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나 병에 대한 생각 등에 관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준화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하는 것을 연습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버추어 SP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면담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고 단계적인 난이도로 반복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습뿐만이 아니라 평가 도구로도 버추얼 S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별 평가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표준화 환자 배우가 지니고 있는데요. 이를 인공지능 모델로 구현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의 도구로까지 버추얼 SP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후반부 설명은 김강현 선생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VD Advanced SP는 VDSP의 심화 모델입니다. VDSP의 기능인 문진과 더불어서 랩, 영상 등의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드물거나 난해한 케이스 스터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공의 대상 모델입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인턴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배움과 기회 2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턴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획서와 보고서를 읽고 팀원들끼리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이 배워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의료 데이터 수집 플랫폼에서 도와주시는 전공의 분들, 임상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들, 임상일을 병행하시며 도움을 주시는 분들 등등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의료 데이터 생성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CPX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십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체화해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 자유롭게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현재 의료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료 현장과 의대 교육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게 처음이라 새로운 경험이 마냥 커 보이지만 경험의 깊이는 얕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경험이 충분히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턴십이 끝난 다음에 바뀌어 있을 모습을 기대하게 된 짧은 인턴십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창업에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의대생분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게 투비닥터에서 지금 이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진행하시는 쪽에서 질의응답에 대한 시간을 좀 충분히 달라고 하셔서 앞으로 한 40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자분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선생님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참여자분들께서는 손들기 기능 또는 화면을 통해서 직접 손을 들어주시면 순차적으로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훈님께서 손들기 기능 하신 것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질문해 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핸드폰인데 지금 안 돼가지고 좀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우선 오늘 AI 트릭스 강연 이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대생 인턴분들도 방금 마지막에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좀 궁금증이 더 생겼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AI 트릭스가 이제 그러면 1차 의료나 병원에서 그런 모델들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수익이나 아니면 사용화까지 이제 어느 정도 걸릴 거라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야 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목표가 있는지 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의대생 인턴에 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인데 저도 이제 의대생 창업이나 이런 경연들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진주 경상대학교 본과 4학년이라 이제 진주나 아니면 고향인 울산에서는 이런 실제 인턴이나 또는 이제 회사에 가보는 경험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또 어떤 식으로 이런 의료 창업이나 또는 이런 회사에 관심을 갖고 또는 참여해 볼 수 있을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울려서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한 다음에 답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잠시만요. 제가 듣기로는 질문하신 내용의 예, 첫 번째는 지금 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버추얼 닥터라고 하는 이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언제쯤 상용화돼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답변을 부문장님께서. 네, 지금 버추얼 닥터는 이제 저희 개발의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마무리가 된 단계고요. 아마 올해 중에 일반적인 로컬 병원에 이제 아마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달서부터는 베타 테스트라고 해서 몇몇의 이제 2차 병원 몇 군데, 그다음에 1차 병원 몇 군데와 협약을 해서 베타 테스트를 빠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간적인 그런 차이, 그러니까 거리의 문제, 이런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창업과 관련돼서 고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이것도 지금 웨비나잖아요. 사실은 물리적 그렇습니다. 공간의 제한은 거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께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 액션 플랜이 있다 그러면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진짜 무궁무진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재택 창업도 있고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라 그래갖고 어디서든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예전과 비교한다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선생님은 괜찮은데 선생님과 함께 일할 분들은 과연 그러한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적합한 분들이냐가 일단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장점이 이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일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물리적 공간 제약이라는 걸 극복할 만큼의 재능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같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생님과 같은 이 공간 제약을 넘어서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를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재능이나 능력을 이렇게 서울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지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선생님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약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한 제약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허들도 낮아졌지만 아직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차피 혼자서 뭐 창업을 하거나 일을 하실 수는 없어요. 같이 일하실 분들과의 어떤 컨센서스나 같이 일할 분들과의 공통된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서포터 조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선생님께 기회를 주시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창업을 주도하려면 저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투자나 다른 어떤 학교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제일 저는 큰 문제점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학생이나 사람을 모으는 게 어렵더라고요. 좀 지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사실 이런 인턴 AI 트릭스 같은 이런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싶었는데도 사실 이게 제가 서울에서 뭐 한 달간 쭉 살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혹시 이런 뭐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 아니면 뭐 다른 기회들이 있을까 이런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택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큽니다. 이게 네. 재택 근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모든 직종에서 모든 분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 IT 기업의 경우에는 재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재택에서 생기는 문제점보다 큰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종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하는 업무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형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건 찾아야 될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재택이라 그러면 재택에서도 업무에 관련된 퍼포먼스가 일정 수준 나올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AITX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아, 들면 저희 AITX에서 보여드렸었던 버추얼 닥터의 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 인턴 선생님들께서 일을 여기 와서 하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업무를 다 회사에 나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웹상에서의 인공지능 검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집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 회사 안 오세요. 댁에서 하시거나 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아이템들도 무궁무진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혹시 관련돼서 인턴 선생님들이나 부문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추가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김정윤 선생님께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런 게 어느 쪽 분야인지가 먼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정확한 아이템은 제가 완벽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헬스케어 쪽 분야와 이런 병원에서 실제로 오늘 AR6 어떤 목표하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이라서 의사 한 명의 이제 뭐 사람 수가 더 느는 것보다 그걸 잘 활용하면 여러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제 이런 회사에서의 목표점이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했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상용화 이런 부분도 좀 여쭤봤었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런 검수 같은 거를 좀 더 참여해보고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네. 기회는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그거 이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제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개발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메이커 단위에서 뭐 어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소 집에서 근무를 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획단에 있으신 분들, 서비스를 구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신 업무 직군들은,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회사 합류가 필요한데, 요새는 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미팅도 진행이, 힘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컨센서스를 느끼기가 훨씬 더 유리한 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직군별로 개발자 직군, 그 다음에 리서처 직군,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이너 직군들은 재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기획을 하고 서비스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이제 같이 모여서 어떤 협의가 필요한 직군들은 가능하면 이제 회사에서 합류가 훨씬 더 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기획 단계 이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플랫폼 이것을 연장시켜서 학생 선생님들 또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더 나아가서 많은 의료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케이스를 공부하고 본인한테 조금 적었던 케이스를 좀 더 느낄 수 있고 또는 KMA에 있는 많은 문제집 이 문제들이 좀 더 임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관련된 거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저희의 교육 플랫폼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이런 플랫폼은 더더욱이나 실제로 공부하고 지금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의대생 선생님들의 합류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이왕이면은 인턴 선생님들이 재택을 하거나 혹은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한 것 중에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재택으로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경험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일단 저희는 재택을 해본 적은 없는데 여기 와서 이 경험을 재택을 통해서 했다면 어떻게 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직접 사무실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서로 회의를 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회의를 하신다면 그 옆에서 참여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도 듣고 이러면서 실질적인 저희가 그동안은 상상하지 못했거나 접하지 못했던 실질적으로 어떻게 회사가 굴러가는지 를 보게 된 게 제가 느낀 가장 큰 얻어가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택을 했다면 이런 점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약간 재택 관련된 그게 잘 구축되어 있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얻어가는 것은 회사에 직접 오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무를 딱 한 가지만 맡아서 한다면, 지금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데이터 검수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한 가지 업무만 중점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재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여기 나오면서 좀 종합적으로 배운 게 많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음, 우선은 오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만약에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문의드릴 게 있다면 다음에 뭐 메일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환 당국대 전공의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희가 강의, 보여가지고요, 선생님. 시간을 네. 줄이기 위해서 아, 보여가지고요. 네, 여기 전공의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들어오셔도 되나요? 네, 전공의 선생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네. 아니, 저희는 좋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하신 게 결국 팀빌딩인데요. 팀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딱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트렌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의료에 적용하려면 의료 쪽에 있는 도메인 날리지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쪽의 도메인 날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즉, 의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저도 2016년도에 창업할 때 파이썬 코딩 공부 직접 하고 막 코딩도 해봤는데 뭘 포기하게 됐냐면 의료도 계속 발전하는 학문인데다가 인공지능은 더 빨리 발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인공지능 관련된 지식이나 관련된 경험을 축적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노력이 의료 쪽에서 전문가가 되는데 들이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럼 이건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의료가 아닌 인공지능 쪽과 관련된 공부를 해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공지능 쪽에 있는 전문가분을 찾게 되는 거고 그 전문가분 중에서 저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가치관에 있어서도 공동 창업이라는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들어보셨겠지만 공동으로 창업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겪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공동 창업을 통해서 실패도 해보고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경험해 보는 것도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거예요. 제가 어떻게 팀빌딩을 했느냐? 저는 학회를 미친 듯이 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학회를 계속 가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저를 소개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봤었고요. 두 번째는 의료 쪽 학회에서도 발표 같은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의료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 학회에서 네트워킹을 쌓았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그 당시에는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레벨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 소개를 부탁을 했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한테 내가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나 말고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전문가분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식으로 제가 방법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거나 그게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나만큼 혹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해당 분야의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분과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창업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방법론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학회 같은 데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VC와 엑셀러레이터 같은 투자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과정이 1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을 거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서 만나도 조건 협상이 또 다릅니다. 회사를 창업할 때 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건지, 누가 CEO를 할 거고, 누가 CSO를 할 거고, 누가 CFO를 할 거고 하는 조건에 대한, 즉 R&R, Role and Responsibility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까지의 트렌드였어요. 근데 이게 2020년대 이후로 가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기면서 창업자의 인플루언서화라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가 CEO 리스크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애플하면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 등은 투자를 유치하거나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매력이 진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개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플루언서라고 부른다면 최근에는 창업자가 인플루언서여야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저절로 네트워킹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사업을 제안하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꽤 많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의과대학 때부터 혹은 전공의 때부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브랜딩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낼 때 그냥 한 사람의 의대생 혹은 한 사람의 전공의보다는 나는 뭐를 잘하는 전공의, 나는 뭐에 특화된 의대생이라는 거를 본인의 포지셔닝을 해보시는 게 네트워킹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좋은 답변. 네. 네, 매력적인 인플루언서가 되고 진짜 중요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다음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이 5분인가요? 아닙니다. 아, 21명. 21명 계십니다. 아, 네. 그러면 저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물론이죠. 네. 일단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부문장 선생님께서 강연해주신 내용 중에 자체 모델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도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런 개인적인 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깨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의료 쪽으로도 정책적으로 보안에 관련된 그런 대비가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회사에서 그런 보안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위시 보안이 더 네, 중요한 얘기. 보초 장치도 뭐 관련이 네. 일단 언어 모델과 관련된 보안은 아까 전에 저희 그 김성일 부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를 쓰게 되면 불가피하게 챗GPT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비식별화된 정보를 다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식별화일지라도 환자분의 데이터가 어디론가 공유가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형, 어떤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폐쇄형 서버 같은 데서 저희는 온프레미스라고 하는데 병원이라고 하는 보안이 어느 정도는 확립되어 있는 공간 내에 저희의 서버를 집어넣고 그쪽에서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식으로 해야 그나마 위험성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가 챗GPT를 쓰겠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만 되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가야만 한다는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보안이라는 것과 편의성은 네거티브 트레이드오프를 하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요.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사용자 혹은 정부의 규제 등이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는지에 따라서 저희의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 의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편의성보다는 보안에 대한 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바이탈 케어라고 하는 솔루션은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아니고요. 이건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 현재의 시스템이다. 다만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고 사용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클라우드 기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VD와 관련된 거는 저희 부문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프레미스가 VC가 이제 하는 서비스는 이제 하지만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이외에 밖에 외부에서도 저희 서비스에 이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희는 이제 GPT를 통해서 API를 자꾸 송출을 하게 되면 컨트롤이 안 되는 이제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 도메인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 있는 그 개인정보법,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통신법 등등등은 이제 무조건 당연히 그 규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인터넷법이 아직은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공론화돼서 정리가 되지, 원래 올해 9월에 추정한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딜레이 된다는 얘기를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발표가 돼야 될 것이고,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제일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 정보는 특히나 이제 비식별화를 이제 담당하는 어떤 개발적인 처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 다음에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주시거나 화면을 통해서 손 들어주셔도 되고 채팅 올려주셔도 됩니다. 질문이 더 있을까요? 저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환영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조금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인공지능을 의료에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언제인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거 뭐 30분씩 얘기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원래는 제가 내분비내과를 했어요. 내분비내과 할 때 당뇨병 환자분들 진료를 하거든요. 당뇨병 환자 진료를 하는데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당뇨병 환자 진료할 때 약 처방을 할 때 그 룰이 있어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떤 약을 쓰겠다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엑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로직이 되게 간단했거든요. 나이, 성별, 뭐 이분이 갖고 있는 질환의 개수, 뭐 이분이 갖고 있는 당뇨병의 정도,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지표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걸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좀 해봤죠. 왜냐면 제가 진짜 게으르고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피곤에 쩔어 있는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일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죠. 내가 직접 진료를 할 때랑 이 엑셀 파일에 들어가 있는 공식대로 진료를 해봤을 때랑 후향적인 검증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걸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루 종일 진료를 하면 오전에 9시부터 12시 반 정도까지 하고 2시부터 5시 반까지 진료를 하는데, 오전에 진료한 거는 거의 똑같아요. 엑셀이랑 저랑. 근데 오후에 했을 때 특히 한 4시 넘어간 환자분들은 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하다 느낀 거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얘가 틀렸겠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죠. 제가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를 6, 70명 보고 80명 보고 90명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 환자를 볼 때는 10개의 요소를 저희가 고려해서 약을 썼다 그러면 나중엔 두세 개밖에 고려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 저희가 얘기하는 휴먼 에러가 발생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뛰어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인간이 하는 휴먼 에러를 줄여줄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창업하게 된 계기 중에 1번이었고, 두 번째 계기는 뭐였냐면, 이제 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텐데, 저희가 이제 환자 진료를 보다 보면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잖아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구글에서 이제 딥마인드죠. 그 당시에 알파고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전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이고 바둑을 두고 실제로 그때 포시즌에 가서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야, 이 이세돌 구단이 처음에 인공지능을 대했었던 그 자세가 사실은 1곡 중반 이후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게임 할 때 중반 이후부터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고수들, 저희가 국수라고 얘기하는 바둑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들이 거기다 모여갖고 이걸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설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두는 수에 대해서 야, 뭐 저렇게 두냐 막 이러면서 되게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하우 저 병신 같은 거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오히려 저희 같이 잘 그 사람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우리들도 전문가잖아요. 의료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의
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세돌 구단의 표정을 딱 보면 처음에는 이세돌 구단도 뭐 이런 걸 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그 다음 수가 한 수백 수까지 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란을 느끼는 게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도 경악을 해요. 경악을 하면서 자기가 그리지 못했던 수를 얘가 만들어놨다는 거에 대해서 당혹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순응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때 인식을 했어요. 그 현장에서 이세돌을 보면서. 근데 저는 지금은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 딥마인드가 만들었었던 인공지능보다 지금 LLM이 훨씬 무서워요. LLM이라는 게 등장한 이후와 이전은 전혀 다른 세상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오픈 AI 만든 그분이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크게 변곡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변곡점이 첫 번째가 인터넷 나왔을 때고 두 번째가 모바일 전환이 있었던 때고 지금 LLM이라는 게 등장한 이후에 AI와 그 이전 시대는 전혀 다를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의 학생분들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거고요. 그렇다면 맨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의료진이고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라이센스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집단이긴 한데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쪽에 있어서의 인공지능이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을 하고 있고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의료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이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든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 왜? 결국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든 의료 쪽에 활용이 된다면 이왕이면 저희가 하는 게 낫죠. 남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선생님들 다 엄청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의과대학에 들어왔고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노력의 정도는 충분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한다 그러면 인공지능 쪽도 꼭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근데, 일단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본과 2학년 학생 경북대 김정윤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어떤 세부과를 가야 하는지 아직은 정하지 못했지만 미래의 의사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일을 하고 싶고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절대 없겠지만 어떤 과들이 인공지능과 연관성이 높은지 아니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지 대표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뭐 의료진마다 좀 생각이 다를 텐데 조금 더 이렇게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의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종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의사가 예전에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기 전이죠. 즉 어떤 권한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대부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신이 부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신이 부여한 권한을 증명해야 되는 과정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그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거에서 과학으로 넘어오거든요. 과학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진료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점 세분화되고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게 막 태동을 하면서 19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근거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적 근거라는 거는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정형화돼 있고 그 정형화된 것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 모든 게 인공지능 학습에 쓰일 수 있어요.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학습을 잘하고요.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은 순식간에 인공지능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자잖아요. 저희는 밥을 먹고
저는 놀기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전원이 나가는 문제, 서버가 고장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준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저는 뭐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들, 예를 들면 외과죠. 이런 것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다 바뀔 거예요. 물론 로봇을 개발하는 게 단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LLM의 등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었던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대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훨씬 더 줄여버릴 거고요. 심지어는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기존에 저희 같은 사람이죠. 의과대학에 있는 학생분들이 가야 될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아마 앞장설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의 지식을 통해서 학습된 인공지능은 전문 분야에서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의료인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환자랑 교감을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쪽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살 길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정신과적인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혹은 뭐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포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점점 필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과를 얘기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정신과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 그러면 외과가 조금 더 뒤편에 있을 거고 내과계가 훨씬 더 빨리 망가질 겁니다. 나아가서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반복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순식간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단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걸 수용하는 환자가 있느냐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빠르게 수용하는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는 것처럼 국가별로도 지역별로도 연령대별로 성별대별로 다 다른 수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인공지능의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시장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침투가 되거나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환자마다 다르다라는 거에 의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차는 존재하겠지만 결국에는 개원하고 계신 분들 중에 단순한 반복적인 잡을 갖고 계신 분들부터 대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사회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 사회가 바뀌는 걸 탓하면 안 되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지 나는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게 여러분들 같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그냥 기존과 같이 똑같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배 세대가 했던 것과 같은 식의 의과대학에서의 공부 앞으로 그냥 개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되게 우울해. 이게 우울하라고 아마 하신 말씀은 아니고 최소한 여기 웨비나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시대가 변하고 인공지능이 어쩌면 의사가 하는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를 부정하지 않는 마음만 갖는 것도 남들보다는 일단 준비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 근데 방금 답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원래 하려던 질문이 비슷해서 그런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많이 하시라니까요. 네. 네, 아까 강의 초반에 이제 조기 경고 체계 한계 그 부분에서 강의해 주실 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의사에게 필요한 덕목 지식이 경험적인 지식이 있고, 그냥 그 교과서 같은 지식이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때는 그 강의 해주실 때는 이제 그래도 경험적인 측면은 의사가 더 뛰어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질문에 답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의사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가 이게 의료를 얘기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경험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요. 경험이 간접 경험이 있고 직접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가 책을 보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간접 경험이죠. 근데 간접 경험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 그거는 직접 경험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저희를 예를 들게요. 의대생이 24시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이 진짜 교과서뿐만 아니라 최근 저널이라든지 모든 케이스를 다 습득했어요. 케이스를 습득했다라는 건 다른 사람이 경험을 했던 거를 정형화해서 지식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학습하면 경험을 간접적으로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의대생이 모든 케이스를 학습한 경우하고요. 섣부른 지식과 섣부른 경험을 갖고 있는 전공이나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 있는 교수랑 비교하면 의대생이 나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특정 분야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넓은 분야를 커버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사람인 이상. 그래서 통합적 사고라고 하는 걸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분야에서만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 수술을 못하죠. 저는 외과적 질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감이 없어요. 저희 김성일 부원장님 정형외과이신데 정형외과적인 거 저한테 얘기하면 전 모르죠. 교수지만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전문가로서 활동했던 의사지만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요 분야에만 국한이 돼요. 근데 의대생 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스를 다 습득을 한다. 정형외과건, 외과건, 내과건, 신경과건, 정신과건. 이러면 저라는 교수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지식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공지능의 무서운 점이고 단 인공지능이 갖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인공지능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의료진은 환자가 왜 이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환자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동료 의사한테도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당연하죠. 나는 이 환자가 왜 항생제 세포 트리악션을 쓴다 그러면 왜 3세대 세파를 쓰는지에 대한 것들을 누구한테나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공지능 그거 못 하거든요. 블랙박스라서. 근데 지금은 돼요. 지금은 LLM이 만들어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의사한테 줘요.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 수준보다 높아요, 이게. 그러면 수용하기로 한 early adapter의 경우에는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안 쓰면 상관이 없어요. 의사들이 안 쓰면 의료 쪽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하기가 어렵죠. 근데 의사들도 쓰게 돼요.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더, 네, 슬픈 얘기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다음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요. 김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경상대 본과 4학년 선생님, 네, 하나만 더 질문 네, 하신다고. 봤습니다. 네, 앞으로, 네, 인공지능이 도래하는 시대에 맞춰 의대생이나 의사로서 좀 더, 갈고 닦을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린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뭐 영어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언어를 배울 때는 랭귀지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를 배우는 거거든요. 컬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냥 이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뭘 할까? 그러면 이제 막 코딩을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코딩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인공지능이 코딩을 더 잘해요. 저희가 GPT에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하는 것도 심지어 인공지능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들끼리만 학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문화적인 요소를 공부해야 돼요. 그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통역을 할 수는 있죠. 통역을 할 때도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잖아요. 직역은 컴퓨터가 더 잘해요. 의역은 아직은 우리가 더 잘합니다. 톤 앤 매너, 무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재능이에요. 나중이 되면 인공지능이 하겠지만
그래서 언젠가 인공지능이 할지라도 결국엔 그게 시간이 더 걸리는 것들은 문화적 요소들이 많고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수용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문화예요. 지금은 사람이 쓰니까.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니까 컴퓨터를 잘해야 된다. 인공지능 시대니까 코딩을 공부한다. 그건 그냥 기본 지식인 거고요. 우리가 마치 금융을 하려면 수학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본전이 됐는지 아니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건 필요하나 의대생이라면 의료 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문화적 요소들, 왜 의사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심지어는 왜 지금 우리가 휴학을 해야만 하는지 같은 이런 내용들과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분야의 인공지능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사회 네, 현상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세요.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추가적인 질문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주실 조언이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저보다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문장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인천님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 그렇게 뭐 제가 준비한 말은 없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전 의대생 때는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요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의대생이어도 제가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지 저도 모를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거기에 계시는 의대생 선생님들보다 뭐 조금 더 뭐 어떤 앞선 그런 거를 한다 이런 생각도 전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많은 의대생 선생님들이 곧 있으면 이제 의사가 되실 텐데 향후에 5년 뒤랑 10년 뒤의 의료 환경을 한국에서 하는 한국의 의사가 될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에 비해서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되고, 언제까지 정부처럼 우리도 계속 이제 뭐 원격 진료나 기타 인공지능을 통한 진료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만 하고 있는 스탠스를 언제까지 취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1차 진료에 가장 가까운 의원급에 반복되는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위치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노출될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위험성을 알았다고 해서 막 이제 큰일 났나 뭐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의료인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환자에 대한 라포, 환자랑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의료 문화를 우리가 좀 더 빨리 준비하고 있다면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분야는 반드시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동료분들을 위한 오늘 사실 저희가 뭔가를 말씀드릴 위치나 지식 같은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저희의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표님 조언 저희도 잘 새겨 들었고요. 앞으로 방향성 계획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같이 화이팅 해봐요. 네, 선생님. 같이.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는요, 그 변화를 인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변화가 너무 빠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인공지능 진짜 빨리 오거든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되게 똑똑한 분들이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변하는 거를 빨리 캐치하셔서 거기에 맞게 본인의 포지셔닝을 정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을 지금부터 시작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의료 쪽에 있어서든 아니든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contact@aitrix.com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뭐 잡 오퍼튜니티가 되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정말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시면 됩니다. 접니다. 아, 네, 질문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테드닥터 편집장으로 있는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말씀 듣다가 갑자기 문득 질문이 떠올라서 모두 정리를 하는 와중에 질문 하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는 분위기였는데 죄송합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와 그리고 AI 전문가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많은 의료 전문가와 그리고 의료 AI 전문가들이 창업을 직접 하고 있는데, 근데 진료와 수술 또는 뭐 임상 워크플로우의 깊숙한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걸 디텍트적인 기술로 풀어나가는 건 스타트업들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요. 네. 네,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서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네, 이제 될까요?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그럼 처음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와 의료 AI 전문가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진료와 수술 아니면 뭐 임상 워크플로우의 깊숙한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걸 딥테크적인 기술로 풀어나가는 것이 스타트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강연 중에 언급해주신 카카오처럼 되게 자본력이 뛰어난 대기업이 자본을 투입해서 그 시장을 되게 빠른 속도로 또 먹어치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했을 때 어떤 기술까지는 대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또 어떤 기술의 수준 이상부터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로서의 뭔가 자질이 좀 더 중요해지는지 그 선이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사업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간에 네이버를 갈라 그랬어요. 왜 네이버를 갈라 그랬냐면, 야, 이거는 진짜 의료 시스템의 개혁이나 어떤 흔히 이야기하는 제도권이랑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나 혼자 불가능하다. 이건 대기업이나 이 IT 쪽에 있어서의 진짜 구루 같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에 네이버를 갈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딱 든 느낌이 뭐냐면 원격 의료라든지 혹은 어떤 의료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들은 대기업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 데스밸리가 존재하는데 그 데스밸리를 넘어서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초래가 되고 그 변화가 규제라는 거가 쉽게 바뀌지 않는 특히 기존의 이해 집단이 반대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대기업도 뚫기가 어렵고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있는 의료 쪽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드혹이라고 저희가 붙일 수 있는 것들은 금방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규제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이해 집단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시스템 변화를 초래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이나 이쪽에 있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집단들이 만들어가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처럼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활용됨으로써 의료진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스타트업이 훨씬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트업도 결국에 성장을 하면 중견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경계선들을 허물어 가면서 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단기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즉 여러분들께서 스타트업을 창업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스템을 바꾸거나 트렌드를 바꾸는 것보다는 거기에 일단은 순응하거나 그쪽에서의 속도를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이 한 가지 더 생겼는데,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을 하니까 되게 많이 힘도 들고 자본도 들지만 그만큼 큰 시장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 작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 시장의 크기가 어, 그것보다는 작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네,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지를 않죠. 저희 회사가 직원이 100명인데 10만 명인 삼성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스타트업은 조직 자체가 작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작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도 버틸 수는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과 수입과 비용 지출이라고 하는 걸 고려했을 때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도 있는데 한국에 국한할 필요는 없죠. 글로벌로 생각한다. 미국만 하더라도 전체 GDP의 20%가 의료비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1%만 가진다고 해도 한국 의료시장보다 더 큽니다. 시장의 규모나 시장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한국으로 국한한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찬스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규모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박정은 선생님처럼 이미 시장의 규모를 크게 보고 들어가는 기획도 물론 있지만 처음에 시작한 기획과 어떤 제품은 되게 작게 시작했는데 그게 급속도로 큰 시장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중에서도 뭐 당근 같은 플랫폼은 처음에 이제 초창기 개발자가 10명도 안 됐었거든요. 되게 작은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중고에 물품을 거래하는 서비스로 만들었던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큰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지 이미 형성된 시장으로 들어가는 기획을 한다기보다 내가 만든 기획을 통해서 되게 작은 기획이 엄청 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 꼭 찾아내야 되는 어떤 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노은차님이 질문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이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면서 의료진의 역할을 대체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또 이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예전처럼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는 환자 진료를 그냥 잘하고 싶은 건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게 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은 다른 선배 의사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금전적인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하면 못 살아남아요. 이건 못 삽니다.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의사들보다 인공지능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은 오히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의료진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시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의사의 숫자는 사실 인공지능 쪽에서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의료 쪽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의사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즉, 현재 의료 시스템이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환자의 불만이 뭔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 들어와서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한 기술자들과 협업을 하겠죠. 따라서 의료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 형태, 문화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죠. 그래야 언맷 니즈가 뭔지를 아니까요. 저희 김성일 부문장님이 부의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것 중에 지금과 같은 의료 인공지능이 환자에게 무슨 밸류를 줄 수 있는가는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이걸 이해해야지 이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진료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보다는 우리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의사이니까 알 수 있는 거를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의 의사들은 의사의 길 포기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저희 청진 하나요? 선생님들 청진할 줄 아세요?
의사들이 청진기를 들고 있으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수없이 많은데 요즘에 의료진들, 대학 교수들 청진 안 해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요즘의 의사입니다. 왜? 야, 뭐하러 청진하냐? 초음파해. 야, 뭐하러 피지컬 이그셈 해가지고 복통 있는데 맹장 있는지 확인하니? 그냥 CT 찍어. 의사들 스스로가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안 해야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가치를 살리는 쪽으로 가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의사들끼리도 그냥 원격 진료하면 편하니까 원격 진료하지. 이런 걸 위해서 원격 진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노인을 진료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환자로서 병원에 못 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 원격 진료가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 원격 진료 뭐에 쓰나요? 피부과 약 받는 데 써요. 그거 꼭 원격 진료 해야 되나? 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가 그걸 원하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갈 길이 그거냐?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 그런 걸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 트렌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 그건 정답이 없다. 왜? 살아남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게 살아남는다? 그건 저는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살아남는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답변과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어?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뉴로 이미징에서 네, 후속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뉴로 이미징에서 임상 연구를 하고 싶다. 지금 타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인공지능 분야도 너무 많아서요. 저희 같은 생체 신호 위주의 그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었던 비전 리코그니션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네. 저라면은 전문의를 합니다. 네, 저라면은 합니다. 혹시 이유가 왜냐하면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사로서 가진 최고의 권한이자 어떤 특권이에요.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될 거예요.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 정도고 처음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얻을 수 있는 이게 이 정도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의사로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환자 진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러닝 커브가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시간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줄 거예요. 의사로서 얻게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한 46인데 지금은 더 배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환자 진료에 있어서. 이거 되게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으나 처음에는 빵빵빵빵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중이 되면 플라토를 이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됐을 때는 진료보다는 다른 쪽에서의 지식을 습득하시거나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근데 그 수준은 사람마다 러닝 커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레지던트 정도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는 점점 그 가치가 줄기는 하겠지만 경험을 한 것과 안 한 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20년의 경험치가 필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4, 5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엔 또 짧아지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처음과 한 번 해본 거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것과 해본 거는요. 그래서 저라면은 경험은 하시는 게 낫다. 그게 전문의까지냐 아니냐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강연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연해주신 대표님 그리고 부문장님 그리고 인턴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여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투비닥터 창업교육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